자,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1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부는 바로 양승범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동에서 뛰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입니다. 준비하셨죠?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이톤의 개그는 좀 생략하고 아니요, 괜찮아요. 로우톤의 개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 포인트셨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목이 아플 때 더욱더 매력이 빛날 수 있습니다. 한번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는 오늘 들어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좀 위험성은 많이 가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최근에 이제 SBB, CS 금융 사태들이 일어났는데 네. 뭐 많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 확인을 해보면 네. 예, 그 저축 대부조합 사태나 맞아요. 예, 오렌지 카운티 기금 사태를 오. 조금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면 대형 금융기관으로의 전이가 조금 낮고 오히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네. 금리가 동결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금리 인하까지 되는 일련의 시간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FMC에도 과연 이런 금융 사태로 인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궁금한데 만약에 일련의 사태들처럼 금리가 좀 동결되는 시점이 빨리 오고 네.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리가 동결이 될 때 네.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를 사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오늘 이야기를 계속 해주실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축 대부조합 사태는 사실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었는데 오렌지 카운티 기금 파산 사건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잘 몰랐네요.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시작하기 앞서서 예. 그러면 저축 대부조합하고 오렌지 카운티 이 사건에서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시장은 올랐어요, 내렸어요? 그것도 잠시 말씀을 드릴 후에? 텐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준비하셨다니까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럼 뭐 어디서부터 가볼까요? 예, 그러면? 우선은 어제 있었던 얘기 또 잠깐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네네. 예, 어제 시장은 뭐 금융주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금융주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상승했습니다. 네. 또 그동안에 안전판 역할을 했던 또 기술주들이 또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은행주들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좀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보시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예. 어제 같은 경우에 S&P 500 은행 지수는 네. 예, 플러스가 났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오히려 47%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제 크게 하락한 이유는 개별 이슈인데요. 네. 예, S&P에서 신용 등급을 BB 플러스에서 싱글 B 플러스로 강등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JP모건에서 추가 자금 지원을 받던 아니면 구조 조정을 하던 뭔가 정크 등급으로 떨어진 거에 대한 이 해결책을 강구를 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스톡스 유럽의 은행 지수들도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났는데 네.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은 마이너스 55%, 예, 절반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 인수 가격이 반토막이 나야 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하락이 한 것도 있고요. 어제 그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화두는 신종 자본증권, 네. 조건부 자본증권 네.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사실 필드에 있으면서 신종 자본증권을 판매는 하는데 그래요? 예. 오. 국내 은행인들이 발행하는 네네. 이제 신종 자본증권들이 일반 채권에 비해서 네. 금리가 높은데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뭐 IMF도 겪고 네. 금융위기도 겪으면서 굉장히 건실한 상황이라 네.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고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채권 중에 하나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이 그러면 종류가 많아요? 신종 자본증권은 뭐 조건부 자본증권 네네. 또 뭐 코코본드 네. 영어에 따라서 이렇게 불리는데 조건부 자본증권이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이제 부채를 좀 더 용이하게 발행하기 위해서 네네. 부채와 자본의 중간재 성격으로 어. 발행을 하는 건데요. 네네. 예, 부채이기는 하나 네. 대부분
관행적으로 영부채 혹은 만기가 30년으로 네네. 발행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사실 평생 들고 가거나 30년을 기다렸다가 네. 원금을 회수하는 건 불가능하니 네. 콜옵션이라는 기능을 넣어서 네. 5년 혹은 10년 후에 네. 발행한 은행이 주어진 조건으로 채권을 되사주는? 되사줘서 원금을 투자 자금을 지급해 드리는 네네. 그런 콜옵션이 대부분 있고요. 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들고 있는 채권이니까 사실 대차대조포에는 이게 부채로 잡혀야 마땅하긴 한데, 근데 야 이거 안 갚아도, 그러니까 안 갚는 거잖아. 그렇죠. 30년 동안 안 갚는 거잖아. 그럼 이거 부채야 아니야? 자본이야 부채야라고 하면은 성격을 보면 약간 자본 성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본과 부채의 약간 중간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조건부 자본증권인데 이 네. 조건은 자본의 완충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네. 이 조건부 자본증권을 상각을 하거나 혹은 주식으로 자본으로 전환을 하는 조건이 걸려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옵션이 행사되기 이전에 네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게 빈번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네. 콜옵션을 만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30년짜리 채권이지만 네네. 지금까지는 5년 콜옵션이나 10년 콜옵션의 조건을 예. 어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만기는 30년이지만 이건 5년짜리 채권이야. 5년짜리다. 이건 10년짜리 채권이야. 그렇게 라고 인식되겠네요. 인식을 대부분은 하고 계십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UBS가 이제 CS를 인수하면서 조건부 자본증권을 원칙대로 상각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네네. 뭐 우리나라 돈은 22조 원이 이제 증발을 해버렸는데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콜옵션이 행사되면서 이제 투자 자금을 회수했었던 투자자들은 뭐 이런 상황이 국내 신종 자본증권까지 번지지는 않겠지만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거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관점을 조금씩 바꾸고 있으시는 거죠. 이게 왜 신종 자본증권이냐? 5년짜리 채권이 아닐 수도 있구나. 네. 물론 우리나라 은행이 굉장히 견실하지만 만약에 CS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투자 자금을 손실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최근 들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그럼 같습니다. 실제로 양 팀장님 그 지점에서도 그 고객 문의가 와요? 그 신종자본증권 투자하셨던 분들이? 보통은 개인보다는 네. 신종 자본증권 장기채이다 보니까 네네. 기관들, 법인들이 이제 네. 주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문의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까지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규모와 뭐 과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료가 없어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뭐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기 위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불안해하시는 고객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 현재 신종자본증권 코코본드를 비롯한 다양한 신종자본증권을 갖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도 동일한 좀 걱정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크레딧 스위스의 코코본드는 아예 상각이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의 한 2,750억 달러에 달하는 신종 자본증권 시장이 네. 그저께 요동을 친 거고요. 그러자 지금은 최근에 시장이 조금만 우려를 해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빠르게 이제 안정을 시켜주는 것처럼 네. ECB와 BOE에서 CS의 신종 자본증권은 이례적인 상황이고 향후에 발생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신종 자본증권도 후순위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네. 주식보다 먼저 자산을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 기업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선순위 채권을 변제받고 네네. 후순위 채권을 변제받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이 전문적 그 나머지를 책임을 져야 되는 네네. 상황인데 지금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주식에 우선해서 보존을 해주겠다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어제 이제 유럽 시장이 좀 진정이 되면서 그게 상승 전환을 무슨 했습니다. 말이에요? 상각을 시켰는데. CS의 경우에는 네. 상각을 시켰지만 네.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네네. 앞으로 발생하는 신종 자본증권은 주식에 앞서서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85억 달러, 그러니까 85억 달러 규모의 CS를 32.5억 달러에 산다고 하니까 주식 먼저 했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자본증권 다 해서 제로로 만들어 버렸는데 다음에 발생하는 것들은 신종 자본증권 먼저 해줄게. 예.
라는 게 사실은 뭐 구두 약속이기 때문에 네네. 또 어떤 사태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우선은 이런 이 유럽 중앙은행들의 발빠른 이 네. 대처로 인해서 신종 자본증권은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는데 이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 시장으로 번지는 거에 대한 우려는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하이힐드 채권이 쉽게 말하면 하이힐드 고위험 채권입니다. 네네.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은행 사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가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질 텐데 네. 벤처 기업이나 신용 등급이 낮은 고위험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네. 하이힐드 채권에서 시장이 좀 얼어붙으면서 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위험 기업들, 특히 기술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받아서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면 신용 경색, 심지어 나아가서는 뭐 경영 악화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 하이힐드 채권으로 번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제가 적자기예요. 제가 적자 기업인데 이제 또 우리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해야 되겠다. 증자는 좀 그렇고.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주가도 엄청 낮을 텐데 증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채권 발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채권 발행해도 이걸 사줄 사람이 없으니 이자를 높게 주려고 하는데 그러자니 또 그것도 부담스럽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난을 겪을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하이힐드 시장으로 번졌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작은 불시에도 시장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약간 조울증 시장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는데 하나하나씩 번지는 게 이제 어디까지 번질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리스크가 막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어디까지 번질지를 모르는 게 더 불확실하고 그걸 더 많이 걱정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약간의 우려는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 저축 대부조합 사태랑 오렌지 카운티 기금 사태 이거를 좀 지금 설명해 주신다고. 예. 네. 우선은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되거나 네네. 심지어는 금리가 좀 인하되기를 가능성도 있다 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네.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을 목이 많이 아프시죠 지금?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예. 죄송하실 건 없고요. 예. 네. 예, 기준금리가 고점인 상황에서는 항상 이제 신용 위기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신용 경색이나 신용 위기를 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해서 그 전에 사태를 말씀드리면 네. 저축 대부조합 사태와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태가 있는데요. 저축 대부조합 사태는 발생은 1989년에서 1991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스토리를 좀 보면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을 하는데요. 네. 저축 대부조합은 그 예금 금리를 어느 정도 상한을 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단기 채권 시장,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 저축 대부조합에서 예금 금리가 단기 시장보다 낮은 상황이 돼서 네. 자금을 빼서 단기 자금 시장으로 MF 같은 단기 자금 시장으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났죠. 아 저축 대부조합은 이제 그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어서 예. 딴 데 금리 다 올라가는데 야 우리는 예금 맡겨도 이자도 안 주고 하니까 막 빠져나갔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다만 그게 뱅크런으로 인해서 위기가 됐던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축 대부조합이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네. 금리 상한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하면서 네. 예, 단기 금융시장보다 예금 금리를 높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자금들이 이제 2000년, 2021년에 돈이 풀리면서 네. 뭐 SBB 같은 이런 은행으로 자금이 들어오듯이 이 당시에 이제 예금 금리를 상단을 높이게 되자 저축 대부조합으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네. 1982년 한 6,800억 달러에서 1985년 1조 달러까지 단기간 내에 한 60% 이상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네. 오. 그래서 이제 SBB 사태처럼 단기간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대출로도 내보낼 수 있지만 대부분 돈이 남기 때문에 그쵸. 어딘가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저축 대부조합은
당시 이제 부동산과 네. 장기 모기지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86년 11월부터 89년 3월까지 28개월간 387bp라는 또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럼 우리가 SBB 사태에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단기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예, 금리 민감한 자산들의 이 평가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저축 대부조합은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서 손실도 보고 장기 모기지 채권의 손실을 보면서 파산을 선언합니다. 부동산도 안 좋아졌고 채권 가격도 내려갔고. 예, 모기지 그러면서 와, 일단 이중고를 쌍피. 그렇죠. 이중고를 겪게 된 네네.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처럼 미국 정부에서 정리신탁공사라는 기관을 수립을 해서요. 장기간에 걸쳐서 약 4년에 걸쳐서 구조 조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추후 이제 저축 대부조합 규제도 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시사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연준은 1989년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질문이 하나가 예. 댓글창에 들어와서 은행은 뱅크런 때문에 위험하다 치고 이게 증권사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어느 금융기관이든 네네. 사실 신뢰를 잊어버리면 네. 파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모든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이 있지만 네. 이 고객의 자금, 즉 부채를 가지고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 네.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당사가 자기 자본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네. 대부분 고객들로부터 수탁받은 위탁 혹은 브로커리지든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중개를 하든 네. PI를 하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을 하는 자산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신뢰를 그럴 리는 없지만 네. 예,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A라는 증권사에서 자금을 빼서 B 증권사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작은 증권사 예전에 네. 모 종금증권 같은 네네네. 경우에도 고객분들이 그 채권으로 인해서 많이 손실을 보고 하니까 돈을 빼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난이 돼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로 매각이 된 경우가 있었죠. 아, 네. 아, 그래서 그런 일도. 뭐 네. 증권사뿐만 아니라 뭐 은행이든 보험이든 고객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위기는 올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신뢰를 잃는 과정은 어떤 상품에서 사고가 나느냐에 따라서 갈리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유령 증권 매도 사건으로 아, 네. 위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많은 고객분들이 실망을 하고 어. 이제 이탈을 하면서 자산이 좀 줄은 적도 있었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렌지 카운티 예.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렌지 카운티는 1994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오렌지 카운티 시라고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네. 우리도 압구정 오렌지가 네? 압구정 오렌지족이 있었죠. 오렌지족. 예, 네네. 오렌지족. 예, 여기서 유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예. 젊은 돈 잘 쓰는 네. 스포츠카 타시는 형님들. 네. 예, 압구정 오렌지인데, 예, 그만큼 오렌지 카운티시가 미국에서도 부촌으로 손꼽히는 동네였습니다. 예,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오렌지 카운티 기금에서 네. 세수가 부족하게 되고 세출은 유지됐는데 세수가 부족하게 되니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금에 있던 80억 달러 정도 되는 채권을 네. 담보를 빌려서 120억 달러까지 담보를 빌려서 네. 200억 달러를 장기 채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금리 시장이었기 때문에 장기채에서 수익이 발생했겠지만 네네. 예, 94년 1월부터 95년 3월까지 14개월간 300bp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 마찬가지로 장기채 레버리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예, 94년 12월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SVB 사태는 사실 지금 이 두 가지 저축 대부조합하고 오렌지 카운티 기금 파산 사례하고 좀 상당히 비슷하네요. 채권의 가격이 훅훅훅 떨어지다 보니 발생한 일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이 대부조합 사태와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태의 공통점을 비교해 보면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금리 때 좀 더 그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네. 장기 채권에 투자했다가 금리 상승기에 파산을 맞은 경우인데요. 이제 SBB 사태와 유사한 상황인 거죠. 네. 하지만 또 두 가지 저축
대부조합 사태와 오렌지 카운티 사건에 이제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차이점은 저축 대부조합 사태는 저축 대부조합이 네. 약 4,000개가 넘는 조합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많은 조합들이 유사한 금융 자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했던 거죠. 다 같이. 다 같이. 예. 너도 하니 나도 한다. 나도 하니 너도 해라. 해서 모두가 다 상업용 부동산과 모기지에 투자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좋았겠죠. 그래서 뭐 우리도 마을 금고 같은 경우에는 동네 네. 마을 금고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 뭐 한두 개의 저축 대부조합이 파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도산이 같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래서 단기간이 아닌 89년부터 이제 91년까지 장기간 동안 1,000개 넘는 조합이 파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파산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렌지 카운티시 기금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채권에 투자하는 약간 일탈 행위였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지방채 시장의 위축은 가져왔지만 다른 지방 정부가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렌지 카운티 시의 부도로서 끝나는 단기간에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인하되지는 않았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금리 인상이 중단됐고 네. 91년에 이게 발생을 했는데 92년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요. 예. 이게 95년 3월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됐는데 95년 6월부터 95년 7월부터 네. 바로 금리 인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예. 해당 차트는 S&P 500의 1990년부터 1996년간의 차트를 캡처한 건데요. 네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후반에 저축 대부조합 사태 때는 처음에 이제 워낙 다수의 저축 대부조합이 있다 보니까 네. 우수수수수 부도가 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은 조합들이 파산을 할 때 오히려 주가는 저점을 찍고 네. 그 이후에 좀 빠르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리도 동결이 되고 금리 인하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장을 맞이했고요. 네네. 오렌지 카운티 기금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좀 기간 조정이 있으면서 연말에 12월 경우에 오렌지 카운티가 파산을 했지만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추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한 번 상승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와 한번 이번에도 기대해봐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어때요? 물론 이제 과거가 미래를 보장은 하지는 않고 네네. 이게 최근에 사태 중에서 잘 극복한 사례를 제가 이제 유독 보여드린 건데요. 네. 또 이렇지 못하고 서프라임 모기지나 IT 버블 때 같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번에 SBB 사태가 지방 은행들로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큰 폭의 하락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이 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금리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 수 있을 것이냐? 우선 3월 FMC에 다시 이제 네. 모두의 시선이 모이는 네.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은행 파산은 우선은 추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중앙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초기 진화는 완료가 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태가 지금 사태와 유사하다면 네. 오히려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없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좋은 계기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심지어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FMC는 뭐 금리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가장 큰 시나리오는 0.25% 포인트 인상 후에 바로 이제 기자회견 장소에서 뭐 지금은 우선은 뭐 여러 가지 거시 지표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향후에는 동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립서비를 통해서 현재는 올리지만 향후 동결 가능성으로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작은 경우이긴 하겠지만 네. 우선은 금리를 동결하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현재는 금리를 동결하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지만 네. 금리 인상의 기조가 끝난 게 아니야. 아, 뭐 충분히 다음 5월이나 6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금리는 동결하지만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지만 향후 금리를 올리는 또 코멘트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골드만삭스 시나리오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나리오는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1번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는 0.25를 올리고 네네. 기자회견 장소에서도 뭐 이거 금융시장은 별게 없다. 오히려 경제지표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원안을 유지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 약간의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FOMC는 인플레이션도 낮춰야 되고 네. 금융시장도 안정시켜야 되면서 경제 성장과 고용까지도 크게 훼손시키지 않아야 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 시나리오보다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1번 시나리오나 2번 시나리오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올렸지만 향후 동결할 수도 있어라는 거는 또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쵸. 시장에 불안을 제공할 수 있고 네네. 지금 동결을 하지만 향후 올릴 수 있어는 지금 우리가 초기 진화가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한 잔불이 번지고 있나? 라는 우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번이 선택되든 2번이 선택되든 시장은 조금 어수선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처음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해 주실 때는 이게 오히려 성장주의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떤 논리예요? 그럼 거기서 연결되는 게? 그거는 지금은 이제 금리 동결이지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점도표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앵커님이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FOMC에서는 제 생각에도 금리 인상 발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네. 점도표의 발표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점도표에서 작년 2022년 12월 점도표를 보면 이제 중앙 금리가 이제 5.1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우의 수는 당연히 이제 이게 한 칸 내려오거나 네. 4.8 순으로 내려오거나 유지되거나 이제 5.2로 올라가는 거인데요. 뭐 현재 시장은 이제 4.8 수준 내려오지 않겠나 연말에는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성장주의 투자 기회라는 거는 지금 당장 이 금리를 뭐 동결하거나 금리를 내리겠어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네. 점도표가 조금 더 완화적으로 스탠스를 취해주면 어찌됐든 지금 금리보다 점도표 상에 중앙금리가 연말에 낮아진다고 하면 결국은 어느 시기인가 연말에는 네. 금리를 내릴 거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보다는 네. 금리를 동결하는 시기에 주가가 더 좋았었고 네. 금리가 내릴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때는 사실 주가가 그닥 단기간에 좋지는 않았던 그쵸. 모습이 네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리 인상과 파월의 코멘트보다는 점도표 상에서 희망을 주는 게 조금 성장주에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네. 이제 12월 달에도 100bp씩 내려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더 벌어질 거냐, 더 네. 많이 내려와 준다면 네. 이제 물론 이제 성장주에 더없이 좋은 환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성장주를 왜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통계적으로만 봐도 연준이 금리 인상 이후에 동결을 하고 나면 최근 3개월 동안 그 동결하는 3개월 기간 바로 인하를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동결이 확정적인 코멘트가 나온 동결 3개월 동안의 주가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네. 2000년 5월 동결 이후 3개월, 2006년 6월 동결 이후 3개월, 2018년 12월 동결 이후 3개월의 주가를 보면 네. 나스닥이 S&P 500이나 이머징이나 코스피보다도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는 금리에 민감하고 현재 발생하는 이익보다는 네. 미래에 발생하는 이익을 금리로 할인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쵸. 금리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할인폭이 적어지고 네네. 미래에 발생하는 이익이 현재에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준으로 이 진한 초록색 선이 S&P 500의 성장주 PER이고요. 네네. 예, 요 연한 초록색 선이 가치주 PER이고 이 회색 선은 단순하게 성장주 PER을 가치주 PER로 나눈 것인데요. 네네. 작년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미 나스닥 성장주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요 회색선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즉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회색선이 서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성장주가 싸졌다는 거고, 그렇죠. 회색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성장주가 비싸졌다는 건데, 예. 성장주 지금 많이 싸졌다. 그렇죠. 네. 가치주에 비해서 성장주들이 지금 많이 싸져 있는 상황에 어떤 점도표가 됐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어떤 코멘트가 됐던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보여진다면 성장주는 좀 발빨리,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좀 네네. 발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해주신 거 일종의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게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뭐 이건 아니면 무엇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략은 인하 전까지만, 과거에 동결되는 시기까지만. 우선은 동결되는 시기가 장기화된다면 더없이 좋은 거고요. 네네. 예, 인하가 된다고 하면 그 시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인하를 하게 되는데 네. 분명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침체 시그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인하 시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이런 시장 환경이 펼쳐질 것 같다고 전망을 하시면서 이제 성장주를 조금 더 선호하는 입장을 밝혀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희가 저축대부조합 사태랑 이제 사실 저축대부조합 사태랑 그리고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랑을 지금 상황을 비교해 주신 분들은 꽤 있었는데 오렌지 카운티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가 사실 저는 좀 처음이었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그때와 정말 지금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공통점이 있고 금리에서도 공통점이 있으니 거기서 추론해 보건대 이런 환경이 펼쳐질 것 같다. 알겠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평소와 같은 개인기, 개그 이거 다 빼고 했는데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예, 목소리 톤이 네. 어제부터 이제 사실 이 방송 나오기 위해서 목을 많이 가다듬고 네네.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있는데 네. 저희 지점 직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훨씬 낫다. 제발 그렇게 말해라 앞으로도. 네네. 훨씬 전문가 같다. 네. 그래. 그래서 신뢰도 100배. 이거 다음부터는 3프로 출연 전에 꼭 노래방에서 노래 10곡 부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양승범 팀장님 1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차근차근 펼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